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기준금리 결정이 있는 날입니다. 이번에도 기준금리가 동결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금융투자협회가 채권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보니까 동결될 거다라는 응답이 90%에 달했습니다. 이 전망대로 기준금리가 연 3.5%로 유지가 된다면 지난 2월, 4, 5, 7, 8월에 이어서 6번 연속 동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 계속되는 금리 동결, 이견 없는 전망, 게다가 만장일치 예상까지 이게 좋기만 한 걸까요? 어쩌면 우리나라 상황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가장 애매모호한 처지란 걸 말하는 건 아닐까요? 여전히 3%대에 달하는 물가 상승률, 중동 지역 전쟁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국제유가 동향, 고금리에도 잡히지 않는 가계부채, 팍팍한 삶에 둔화되고 있는 소비. 내년에는 기준금리를 내릴 거라는 전망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데요. 기준금리 3.5%에 경제성장률 1%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에게 버틸 힘이 남아있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10월 19일 목요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 수도권에 좀 비가 오고 있는데요. 출근길 다들 좀 안전운전하시길 조심히 다니시길 바라겠고요. 어지민님, 제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라고 또 김영진님 퀴즈 주세요라고. 네, 항상 이렇게 아침에 같이 이정옥님도 감사드리고요. 강인규님도 감사드리고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경제상식 퀴즈 나갑니다.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일부러 이곳의 명칭은 뺐습니다. 잠시 후 이곳에서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 회의를 연 다음에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되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전달해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중앙은행 그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세상 쉬운 문제네요. 오늘 이곳의 수장은 이창용 총재이죠. 자, 우리나라의 중앙은행 이름. 힌트는 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이거 힌트 드리면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됩니다. 이게.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참여해 주신 분들께 저희가 백화점 상품권을 포함해서 다양한 상품들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립니다. 자, 실시간 방송 상황은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희 유튜브 스튜디오 함께 보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6379님이 가장 먼저 정답 4글자를 보내주셨네요. 오늘의 경제뉴스 머니투데이 방송의 염현석 기자 그리고 손석우 경제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손석우 평론가 준비한 소식부터요. 네, 요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연일 외신면을 도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국제유가가 계속 들썩이고 있는데 국내 휘발유값도 국제유가 연동되기 때문에 정부가 국내 휘발유값 잡을 대책을 하나 둘씩 발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소식 전해드리고요. 네. 또 하나 대규모 예금의 만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은행들이 이걸 재예치하기 위해서 지금 수신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데 이게 여러 금융시장 방면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서 당국이 제동에 나섰습니다. 아하, 예금 금리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도 잠시 후에 살펴보고요. 네. 염현석 기자는요? 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인공지능 반도체 추가 규제안을 내놨습니다. 저사양 AI 반도체까지 수출을 금지한 건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 침대 스프링 등을 만드는 국내 10여 개 제강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48억 원이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그 이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손석우 평론가가 준비한 그 국제유가 관련된 뉴스, 요즘에 아무래도 중동 지역 정세 때문에 이게 가장 신경이 쓰입니다. 네, 그렇죠. 요즘 국제유가가 사실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최근 몇 달 사이에. 네. 그런데 최근에 보면
특히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이 전쟁의 양상에 따라서 이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불안한 움직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스라엘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 뭐 가자지구 병원 공습 소식도 얼마 전에 있었죠. 또 미국이 중재에 실패했다. 뭐 중동 국가들이 참전할 거다. 이런 경고 등이 쏟아지면서 급등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밤사이에도 또 올랐어요. 브렌트유 기준으로는 배럴당 $90 훌쩍 넘은 상태고요. 서부 텍사스산 WTI 기준으로는 뭐 배럴당 $88, $89 이 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모두 2주 만에 최고치입니다. 현재 국내 휘발유 가격을 보면 10월 둘째 주 기준으로 전주 대비해서 리터당 7.7원 하락해서요. 1,788.3원입니다. 오늘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772원입니다. 물론 이게 전주 대비 하락하긴 했지만 그 이전에 이미 13주 연속 오른 상태였습니다. 보통 국제유가가 2, 3주 정도 시차를 두고 국내 휘발유 값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일시적인 하락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최근 국제유가의 오름세를 감안하면 금세 국내 휘발유 값도 다시 오름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겠어요. 네. 아무래도 유가 상승은 뭐 교통이나 에너지 같은 각종 비용 상승의 단초가 되기 때문에 국내 물가를 자극하는 시발점이 되죠. 네. 더욱이 수입 물가 상승 또 국내 기업의 입장에서는 원자재 비용 부담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비와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연일 물가 관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박문규 장관이 정유 4사 대표와 석유공사 사장 등을 불러 모아서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을 1년 만에 재가동했습니다. 방 장관은 국내 석유 가격이 오를 때는 빨리 내릴 때는 천천히 움직인다는 지적이 있는데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 가격 정책을 시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점검단은 국제유가가 들썩이는 시기를 악용해서 폭리를 취하는 석유 가격 인상이나 세금 탈루 또 지역 주유소의 담합 같은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참 그 주유소 경영하시는 분들이 경영난에 많이 시달리다고는 하더라고요. 또 전기차 많아지고 하면서. 근데 어찌됐든 간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가가 좀 내려가야 될 텐데 네. 경쟁도 더 치열해졌으면 좋겠고 하는 게 소비자들의 마음이고 알뜰 주유소를 정부가 더 확대를 한다면서요. 네. 정부가 이제 유가 안정 대책으로 내놓은 안 중에 수도권 지역의 자영 알뜰 주유소를 연내에 10% 이상 늘리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수도권 이렇게 콕 찍어서 이 지역에 늘리겠다고 하는 건 상대적으로 이 수도권의 알뜰 주유소가 적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국에 산지한 알뜰 주유소가 총 1287개입니다. 이 중에 수도권에 소지한 알뜰 주유소는 80개가 되겠습니다. 전체 6.2%에 그칩니다. 정부가 10% 이상 늘리겠다고 했으니까 수도권에만 연내에 최소 8개의 알뜰 주유소가 더 생긴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휘발유값 인하 또 소비자 부담을 더는데 매기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입니다. 다만 주유소 사업자들은 휘발유 수요 감소로 매년 영업주유소가 줄어드는 게 현실인데 정부가 이런 현실은 외면하고 고유가 대책이라고 알뜰 주유소만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 전국 영업주유소는 지난 2011년 12,691곳을 정점으로 찍었다가 매년 감소하면서 현재는 1,801곳에 불과합니다. 이 알뜰 주유소는 일반 주유소와 비교해서 리터당 평균 50원 정도 저렴합니다. 소비자들에게는 가격적인 이점이 있긴 하지만 주유소 운영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네. 또 지역에 따라서 거의 한 10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난다. 이런 또 푸념도 나오는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알뜰 주유소를 신경 쓰면서 주변의 일반 주유소가 그만큼 값을 내렸다라는 뜻도 되고요. 좀 상대적으로 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예면석 기자. 네. 미국이 뭐 계속해서 중국의 반도체 산업 네. 규제하고 있고 중국으로 반도체 자체가 넘어가는 것도 규제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카드를 계속 꺼내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기존 대중국 수출 통제 조치 때 규정한 것보다 사양이 낮은 인공지능 칩에 대해서도 중국으로 수출을 금지를 했습니다. 성능이 떨어지는 것까지도. 네, 애초에 나왔던 것보다 더 그게 강화가 된 건데요. 네. 또 중국의 제재를 이제 우회로 좀 들어간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이것까지 막기 위해서요. 중국은 물론 미국의 무기 수출이 금지된 21개국 등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치의 핵심을 보면요. 미래의 산업 중 하나인 AI 분야에 사용되는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요. AI 칩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제재 우회 수단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중국 기업 13곳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한 것입니다. 그러게요. 방금 잠깐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회로 그러니까 제3국을 거쳐서 이것을 또 중국이 네. 반도체를 다양하게 또 확보도 해왔었는데 그 우회로까지도 이번에는 차단을 하겠다라는 네. 뜻.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 뭐 그동안 미국 기업들이 수출했던 저사양 AI 칩을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 주요 기업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을 위해 엄청 많이 사들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수출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수출로 톡톡히 이제 좀 효과를 봤던 것이 엔비디아와 AMD 등 미국 반도체 종목들이었습니다. 이 조치가 발표되고 이 종목들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발표가 나온 직후에 엔비디아의 주가는 4.68% 하락했고요. AMD는 1.24%, 퀄컴은 1.37%가 하락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하락세가 이어갔는데 뉴욕 증시 종가를 보면요. 엔비디아는 4%대 급락, 4%가 조금 안 됩니다. 네. AMD는 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밤사이에 뭐 미국 증시도 좀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오늘 한 1.5%, 2.4%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중국 정부에서는? 중국은 엄청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미국 정부가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이렇게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이런 앞으로의 기술 수준의 변화에 맞춰서 매년 1회 규제를 업데이트하겠다라고 추가로 덧붙였습니다. 이거를 이제 중국이 엄청나게 반발을 한 건데요. 규제안이 나온 당일 공교롭게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1대1로 10주년을 맞아 진행하는 1대1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환영연회와 겹친 날이었습니다. 아하. 추가 규제가 최근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미중 정상회담이 임박했다. 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면서 이 규제안이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미중 정상회담이 다음 달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그러니까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핵심 이슈가 바로 반도체가 될 가능성이 엄청 컸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당초 추가 규제안이 에이펙 정상회담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서로 의견 조율을 한 다음에요. 네. 그런데 갑자기 미국이 뭐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서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바로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근데 에이펙 정상회의 때 만난다고 해서 뭔가 딱히 화해가 이루어지거나 그렇죠. 서로 뭐 양보하거나 그럴 것 같지도 않고요. 우리가 또 가장 신경 쓰는 게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도 네. 엔비디아에 많이 채용이 되면서 그 연쇄적으로 다른 산업들에게도 영향이 좀 좋게 있을 거다 기대를 많이 해왔잖아요. 네. 우리나라에는 좀 어떤 영향이 또 전반적으로 있을까요? 네, 어제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우리나라는 당장 직접 영향권에는 들지 않는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우리 기업들이 최근 미국 정부로부터 검증된 최종 사용자 방식으로 미국 반도체 장비의 중국 공장 반입이 이제 무기한 제재 유예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트 등록만 하면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조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제재 효과가 덜할 거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직 AI 칩을 생산하지 않고 있다.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요. 당장 악영향은 없다라는 전망입니다. 다만 미중 정상회담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성사 여부가. 그런데 여기에 반도체 추가 규제가 발표가 되면서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외 불확실성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안 그래도 국제유가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대외 불확실성이 안 그래도 혼란스러운데 이런 것까지 더 혼란을 가중시키며 우리 경제에는 전반적으로 불안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자, 다시 손석구 평론가에게 갑니다. 네. 은행들 간의 수신 경쟁, 그러니까 예금이나 적금처럼 고객들에게 돈을 이제 받는 것 많이 받아오려고 더 경쟁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최근 뭐 은행들 간의 이런 경쟁 상황, 금리 경쟁 상황을 보면 과열 상태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이달 들어서요 정기 예금 금리를 연 4%대로 잇따라 높이고 있습니다. 올해 내내 이게 금리 수준을 보면 3% 정도를 유지했거든요. 시중은행들이 금리를 높여서 본격적으로 수신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이금융권도 지금 금리 인상 압박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의 경우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가 4.24%, 최고 금리가 4.6%로 높여 잡은 상태입니다. 이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이 4.6%를 넘어선 게 올해 2월 이후 8개월 만입니다. 새마을금고, 신협의 경우에는 이달에 연 5%대 금리를 내거는 지점도 등장했습니다. 은행들이 저마다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서 고금리 상품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수신 경쟁은 지난해 연말 국내 채권 시장을 마비시켰던 레고랜드 사태 후폭풍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당시 강원도가 도내 레고랜드 사업을 맡았던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진 빚을 못 갚겠다면서 회생 신청을 하면서 이 채권 시장의 돈줄이 말라버렸었죠. 이 채권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금융사들이 연 5%대 고금리 예적금 상품을 앞다퉈서 팔았고요. 그렇게 늘어났던 수신 잔액이 현재 만기가 돌아오고 있는 건데요. 그 규모만 약 100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아하, 수신 잔액이 늘어난 게 100조 원 정도. 네. 그러면 시중의 자금이 그만큼 은행들로 빨려 들어간다라는 그렇죠. 이야기일 텐데 거기에는 기업들이 벌었거나 기업들이 벌어서 쌓아놓은 돈도 많이 포함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이제 기업의 저축성 예금 잔액을 보면 527조 원이었습니다. 역대 최고치 기록했거든요. 네. 이 저축성 예금에는요, 정기예금, 저축예금, 기업 자유예금 등이 포함되는데 지난해 4분기에만 보면 은행권의 기업 저축성 예금이 25조 5,800억 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00조 원 가운데 이 25조 원이 포함된다 볼 수 있겠죠. 은행들은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어렵게 되자 기업들의 큰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애를 썼고요. 기업들도 은행들의 수신금리가 오르니까 여유 자금을 예금에 넣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던 거죠. 사업 환경도 당시 좋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은행이 4, 5% 금리를 보장해 준다면 이런 은행 예금에 큰 돈을 넣어두지 않을 이유가 없던 겁니다. 일부에서는 은행들 사이에 큰손 기업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입찰 경쟁이 붙었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런 수신 경쟁은 조달 비용을 높이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대출 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여윳돈이 있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은행들의 수신 경쟁이 즐거웠겠지만 대출이 필요한 가계나 중소기업들은 이 높아진 대출 금리의 부담을 지게 됐겠죠. 이게 결국은 돈이 좀 잘 돌도록 해야 될 텐데 네. 정부는 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일단 은행들이 준수해야 되는 그 지표 중에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LCR 규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제 내년 6월까지 현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는 LCR은 이제 단기 LCR을 말하는데요. 30일 즉 한 달간 잠재적인 유동성 위기 상황에 은행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활용 가능한 고유동성 자산을 충분히 보유해라 이런 규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와서 돈 빼나갈 거에 대비해서 그렇죠. 바로바로 줄 수 있는 만큼의 비율을 말하는 거죠. 고유동성 자산입니다. 이 비율이 높아질수록 은행은 유동성 자산을 더 늘려야 된다는 뜻이고 여기에 예금 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금융당국이 LCR 규제를 코로나19 사태 당시에 100%에서 85%까지 낮춰줬습니다. 이후에 이제 단계적으로 비율을 높여왔고요. 네. 내년 6월까지 현 수준인 95% 수준을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즉 은행들에게 예금 자산 확보 부담을 좀 낮춰주면 수신 경쟁이 완화될 거다 이런 생각이겠죠. 또 은행들의 주 자금 조달원인 은행채 발행 한도는 탄력적으로 한도를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일단 이달부터는 한도를 풀었습니다. 아무래도 은행들이 이제 은행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예금을 늘려야 되는 압박에서 벗어나서 수신 금리도 낮아질 것으로 보는 겁니다. 단 은행채 발행이 많아지게 되면 또 상대적으로 회사채 시장이 위축되는 만큼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은행채 발행 규모나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다시 염현석 기자에게 갑니다. 네. 요즘에 그 침대 가격이 네.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엄청 올랐습니다. 가구 가격이 전반적으로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 네. 침대 가격이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 스프링을 만드는 업체들의 담합이 있었다고요. 네, 흔들리지 않는 침대의 원인은 흔들리지 않는 담합에 있었습니다. 강철과 강선을 이용해 침대 스프링을 만드는 국내 제강사가 한 10곳 정도 되는데요. 네. 이 10여 개 기업들이 6년간 침대 스프링 가격을 담합한 혐의가 적발이 됐습니다. 6년 동안. 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영향으로 해당 기간
침대 스프링용 강성 가격이요 최대 120% 상승했다고 보고 9곳에 과징금 548억 원을 부과하고요. 네. 6곳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만호제강이라는 곳에 168억 원, 홍덕산업에 133억 원, DSR 제강에 104억 원 등 제강사 9곳에 548억 원을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네. 또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 제강 등 6곳을 검찰 고발했습니다. 그러면 이들 업체는 6년 동안 어떻게 담합을 했다는 겁니까? 시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네. 2016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5년 10개월 동안입니다. 5년 총 10개월. 13차례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모임에서 가격을 담합했다라는 건데요. 그 결과 해당 기간 침대 스프링용 강선 제품 가격이 킬로그램당 660원에서 1,460원으로 최대한 120% 정도 올랐습니다.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맞춰서 강선 제품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했고요. 예. 이를 실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폭보다 더 큰 폭으로 가격을 올리기도 했고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지 않았는데도 향후 원자재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담합을 통해 가격을 올리기도 했다는 겁니다. 미리미리 올렸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담합 기간 동안 제강사들이 올린 매출이요 거의 9천억 원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원자재 가격 하락이 이제 예상이 되면 네. 또 내리면 되잖아요. 네. 근데 내리지 않고 제품 수요가 감소해 가격 하락이 이제 자연스럽게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도 판매 가격 인하를 하지 말자고 또 합의를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담합 기간 동안 침대 가격이요 약 30% 이상 인상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뭐 이게 반드시 연관관계가 100% 있다라고 단정은 할 수 없지만 가격 담합에 참여한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80% 이상이 됩니다. 이런 점을 보면 이 가격 이상이 아주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진 않아 보입니다. 이게 사실 그 금융계도 그렇고 이 담합 사건에 많이 걸렸던 업계에서는 업계 모임 같은 거 있죠. 이거 되게 조심스러워합니다. 안 합니다. 괜히 오해받을까 봐. 네. 근데 이 스프링을 만드는 제강사들은 그런 게 없었다. 계속해서 모여왔었다. 담합을 했었다. 공정위 내용이었고요. 요즘에는 침대에 스프링이 들어가 있지 않은 침대들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을 또 받고 있어가지고요. 네. 소비자들이 더 이렇게 날카롭게 판단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 기자 그리고 손서구 경제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건강을 품다 헬시허그에서 고함량 글루타치온 퍼펙트 75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케이블을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7027님이 정답 맞춰주셨고요. 출근길 문제 푸는 재미에 바짝 긴장합니다. 느슨해진 정신을 조여주는데 효과적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 4글자. 이곳은 사실 은행들의 은행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뭐 화폐를 발행하기도 하고 물론 이제 그 찍는 거는 조폐공사에서 만듭니다만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등 다양한 통화 정책을 펼쳐서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물가 안정을 제1의 목표로 삼고 있는 중앙은행을 말하는데요. 오늘 이곳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되죠. 약 한 90%의 확률로 사람들이 동결될 거다라고들 또 전망을 하고 있고요. 0947님. 야구선수 이대호는 홈런왕, 성공예감 이대호는 청취율왕. 예, 화이팅입니다라고 하면서 정답도 맞춰주셨습니다. 뭐 청취율 조사 기간이어서 이런 문자를 굳이 제가 강조해서 읽어드리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냥 항상 감사해서 그렇습니다. 0947님, 예, 뭐라도 받아가세요. 8888님 정답은 조흥은행입니다. 예, 조흥은행 진짜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지금은 이제
다른 은행과 합병돼 있죠. 아마 신한은행 그 전신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846님 회사 동료들과 함께 원거리 지방 출장을 다닐 때 항상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3846님 저희가 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답 그리고 다양한 의견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문자 메시지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결혼식장 예약 비용 오늘이 가장 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비 신혼부부 사이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혼인 건수가 19만 건으로 이게 역대 최저라고 합니다. 이게 저출생으로도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결혼은 이렇게 줄고 있는데 결혼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다.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이 문제를 직접 취재한 쿠키뉴스의 조유정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조유정 기자님의 경험담입니까 이거? 네, 저도 작년에 실제로 결혼을 했고요. 아, 그래요? 네, 아무래도 저도 결혼을 하면서 좀 다양한 문화를 겪으면서 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도 많고 또 주변에 이제 결혼을 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얘기를 듣고 한번 결혼 시리즈를 다뤄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루게 됐습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저는 좀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보통 예식장 잡는데 보통 예식은 1시간도 안 걸리는데 좀 더 길게 예약을 잡아야 되죠. 결혼식 비용은 요새 얼마 정도 든답니까? 네, 결혼식 비용은 1시간 평균 3천만 원이 드는데요. 이 3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인 예식 비용과 예. 또 웨딩 드레스를 입어야 하지 않습니까? 스드메라고 하죠.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그리고 예물 예단 정말 기본만 포함된 금액이 3천만 원인데요. 예. 이 외에도 또 결혼식은 하는데 부가적인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결혼식도 스냅도 찍어야 하죠. 영상도 남겨야 합니다. 맞아요. 여기에 또 혼주분들도 혼주 한복을 빌려야 해요. 이렇게 하면 3,500만 원까지도 드는데요. 금액만 놓고 보면 좀 이게 호텔에서 하는 거 아닌가, 좀 예비 부부들이 좀 과하게 준비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좀 평균적인 일반 예식장에서 평균적인 선택을 하더라도 3,5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야, 이게 그러니까 허례허식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신혼부부들이 그렇죠. 평균적으로 쓰는 돈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3,500만 원은 결혼식 거의 당일에 맞습니다. 필요한 것들. 어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그 강인규 님이 결혼 비용이 올라서 결혼을 안 하는 것 아닌가요? 원인과 결과가 바뀐 것 같은데요. 사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또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앞뒤로 다 꽉꽉 힘듭니다. 그럼 취재를 해보니까 본인을 포함해서 조유정 기자님을 포함을 해서 예비 신랑 신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좀 돈이 이렇게 많이 들 줄 몰랐다는 반응이 크고요. 또 결혼식은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예산을 초과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또 결혼은 인생에 한 번뿐이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죠. 보통 한 번을 하다 보니까 좀 보태보태병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는데요. 한 번인 결혼에 한 번 조금 더 보태서 조금 더 좋은 선택을 하자는 이왕 할 거.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고요. 실제로 웨딩 업계에서도 이런 신랑 신부들의 마음을 좀 많이 자극을 하는 편입니다. 또 결혼을 하는 입장에서는 한 번이다 보니까 결혼 비용이 기준점이 잘 모르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제가 하는 선택이 비싼 건지 저렴한 건지 중간 가격인지 모르는 상태로 웨딩업계에서 뭐 이 정도는 다 해요. 오늘 아니면 이 가격에 못 하세요라고 유도를 좀 하다 보면은 예비 부부들은 그걸 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여기에 또 예상치 못한 지출이 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예상치 못한 지출이요? 또 이 부분도 많이 모르시는데 스튜디오 촬영을 하고 찍은 웨딩 사진을 받기 위해서는 원본 파일비를 따로 지출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앨범이나 이런 것들로 주기는 하는데 이거 원본 파일을 받으시려면 얼마 더 내셔야 돼요. 보통 한 30에서 44만 원 정도 하고요. 드레스 네. 같은 경우도 또 굉장히 무겁고 신부 혼자서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웨딩 드레스 직원이 한 분 나오는데 그 아. 직원의 수고비까지 챙겨줘야 됩니다. 아, 그게 원래 다 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 아니고요?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수고비 같은 경우도 5시간 평균 20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또 웨딩 촬영과 본 예식만 하면 40만 원인 거죠. 여기에 또 스튜디오 추가금까지만 해도 기본 100만 원 가까이 추가금이 발생하고요. 또 뭐 근데 이렇게 이런 추가금이 많아요. 이런 문화가 당황스러워도 준비 중인 상황에서 또 안 하겠다고 할 수가 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업체의 관행이 좀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또 옛날부터 잔칫날이니까 좀 더 챙겨주셔야 됩니다. 일하러 와주시는 분들 뭐 챙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 둘씩 덕지덕지 붙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업체의 상술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뭔가 업체들도 항변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업체에서는 좀 물가가 상승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 가장 많죠. 아무래도 인건비도 오르고 또 식자재, 꽃값도 다 올랐죠. 이런 금액 때문에 웨딩 업계에서도 같이 인상이 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아무래도 스즈메라고 하죠. 평균으로 해서 보통 한 300만 원 정도 가량을 계약금을 내는데 여기에서 이걸 좀 저렴하게 보이기 위해서 추가금 명목으로 해서 돈을 받는 행태가 조금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본 계약은 얼마, 근데 추가금이 또 별도로, 나중에 붙는. 그렇죠, 네. 좀 저렴해 보이려는 상술이 조금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걸 우리 예비 신부 예비 신랑들이 요즘에 뭐 예신 예랑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하여튼 뭐든 다 줄이는 MZ 세대들인데 미리미리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 저희가 준비를 한 거고. 근데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요즘에 혼인 건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예식장 하나 예약을 하려면 거의 1년 전에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최근에 원하는 예식장을 잡기 위해서는 1년 2개월 전에는 예약을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네. 아무래도 좀 코로나19의 영향이 좀 컸습니다. 또 국세청 국세통계 포털에 따르면은 2019년 12월 전국 예식장은 890곳이었어요. 네. 근데 올해 4월 기준 736곳으로 20%가량이 줄었습니다. 근데 또 예식장은 줄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예식을 미뤘거든요. 그런 수요가 조금 몰리면서 아무래도 좀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봄, 가을, 성수기, 점심시간대 예식은 예약을 잡기가 굉장히 치열한 상황입니다. 그것도 성수기의 황금 시간대.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건 더 비싸겠네요. 네, 아무래도 금액도 조금 많이 달라지고 있고요. 예. 아무래도 참. 네. 그러면 저희가 좀 뭔가 꿀팁을 좀 드려야 될 텐데 예식 비용, 결혼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 뭐 없습니까? 네, 예식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가장 앞서 말씀드렸던 성수기 황금 시간을 피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예. 또 웨딩 업계에서는 3월에서 5월, 9월, 10월 주말이 극성수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또 같은 식장이라도 이 시간대를 피하면은 금액이 또 많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름철 비수기 같은 경우는 대관료가 360만 원, 식대가 47,000원인데요. 네. 봄, 가을에는 대관료 500만 원, 식대 56,000원이고요. 이 중에서도 12시 반 가장 피크 시간인데요. 예. 이때는 대관료가 630만 원에 식대가 6만 원입니다. 이게 같은 예식장인데도요. 네, 한 예식장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어. 또 하나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이건 자녀 타임을 노리거나 국경일에 결혼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 국경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하객들 편의를 생각해서 결혼을 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식장에서는 수백만 원 대관료를 무료로 제공을 해주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날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좀 욕먹을 각오를 하더라도 국경일을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 900만 원까지도 대관료가 떨어지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성수기에는 훨씬 더 대관료가 올라가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약간 기피하는 날, 맞습니다. 국경일, 그리고 특히 막 놀러 가는 사람들 많을 때 그렇죠. 이럴 때는 오히려 더 싸진다. 근데 이게 결혼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손님들을 모시는 자리다 보니까 안 좋은 날짜, 안 좋은 시간대 잡기가 되게 꺼려지는 거죠. 또 욕먹을 수도 있고. 조유정 기자님은 그러면 성수기에 했습니까? 비수기에 했습니까? 저희도 날짜는 성수기였는데 오후 3시 30분에 약간 시간으로 비껴가서 그것도 시간을 좀 방법입니다. 비꼈습니다. 또 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 예식장이 좀 있다고 하던데요. 이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습니까? 네, 지자체별로 지금 서울시, 대구, 경기도 등에서는 좀 공공시설이죠.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꿈의 숲, 서울시청사 같은 경우는 네. 뭐 대관료가 0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가장 비싼 곳이 120만 원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약률은 지금 2건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극히 예? 저조합니다. 아니 공공 예식장이 서울시 청사에서도 예식장이 있어요? 네. 결혼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싼데
근데 오히려 신혼부부들은 여길 안 찾는다 이거예요? 네, 그렇죠. 왜 대관료가 이렇게 막 100만 원도 안 하는데 왜 안 하지? 라고 의문을 많이 가지시는데요. 네. 아무래도 예식을 위한 공간이 아니고 장소만 대여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식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진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하객들이 앉을 의자도 필요하고 또 예식 분위기가 나는 꽃도 세팅을 해야 하고 식사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일부 공공예식장의 경우 음식물 반입이 불가하거나 신부 대기실이 조성이 불가하거나 좀 제약이 많아서 그럴 바에는 그냥 이제 일반 예식장을 선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네요. 그냥 공공 예식장에서 하고 싶어도 현실이 그게 따라주지 않는 조금 더 보완될 부분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연예인들이 원빈 이나영 커플도 그랬고 뭐 이렇게 스몰 웨딩 같은 거 연예인들이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한때 좀 유행이 됐던 적도 있어요. 그러면 스몰 웨딩이면 정말 돈이 적게 들까요? 어때요? 아니요. 스몰 웨딩은 사실 규모만 스몰이고 비용은 또 빅 웨딩이라고 하죠. 일반적인 예식장보다 더 비싼데요. 제가 또 실제로 예식장 스몰 웨딩을 하는 견적을 살펴보니 하객 70명 기준에서 식대와 예식 대관료 등을 포함해서 750만 원에서 9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보통 평균 200명 정도 결혼식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예식 비용이 1,390만 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200명을 부르는 게 조금 더 일반 예식장을 잡는 게 저렴한 측면이 있고요. 스몰 웨딩이 왜 이렇게 비싸냐라고 하면은 사실 한국에서 스몰 웨딩을 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게 가장 많습니다. 아무래도 스몰 웨딩을 전문으로 하는 예식장이 극히 드물어서 또 정말 규모가 작거나 아니면 호텔에서 해야 되거나 중간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장소만 정해지고 거기에 맞는 공간을 또 연출을 해야 돼요. 꽃도 얼만큼 추가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또 그런 디렉터도 따로 필요하거든요. 스몰 웨딩 연출가가 같은 경우. 필요하다. 네. 연출가도 쓰고 식사도 다 준비하다 보면은 결국 정형화된 일반 예식장보다는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도 2008년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 제 꿈이 야외에 결혼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막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예식장 안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되던데요. 연출가까지도 필요하고 이게 스몰 웨딩이 아니네요. 그리고 또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줄임말입니다. 스드메라고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거 하나에 거의 세트처럼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사람들의 좀 불만 많이 나온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스드메를 계약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돈을 지불했는데 예비 부부가 을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또 웨딩 드레스 같은 경우도 보통 세 곳의 웨딩 드레스 업체를 투어를 다니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또 피팅비를 제공을 해야 돼요, 업체에다가. 입어보는 것도 돈을 따로 내요? 네, 입어보는 비용이 보통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각 업체마다 이렇게 내기 때문에 세 곳에 가면은 15만 원에서 30만 원가량이 필요한 거죠. 그 업체 일종의 뭐 영업 비용이 아니라 돈 내고 입어라. 네, 입어보고 돈을 내는 것인데 또 최근에는 카드 결제를 받아주는 곳도 있는데 과거에는 대부분 현금 결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피팅 봉투라는 문화가 생겼는데요. 또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문구를 넣은 또 예쁜 봉투를 준비하는 문화가 조금 남아 있고요. 아니 이거는 고객인데 그렇죠? 참. 고객인데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서도 촬영 시간이 보통 짧으면 4시간에서 5시간, 길면 7시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허기가 지는데요. 이때 스태프의 간식을 예비 부부가 챙기고 있습니다. 간식까지 챙겨드려야 네. 되고. 최근에는 또 이제 간식도 그냥 기본 문화로 자리를 잡았고요. 이렇게 보면은 돈을 내고 이용하는 서비스인데 예비 부부가 또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게 잔치니까 또 평생에 한 번 있는 일이니까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잘 하는 건데 이게 또 마치 의무처럼 돼버리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결혼식이나 이 스드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결혼할 때 스냅 사진이 잘못돼가지고 진짜 추억 하나를 좀 망친 적이 있는데 이럴 때 보상을 받거나 어떻게 조금 피해를 좀 예방하거나 방법이 좀 있을까요?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나은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일단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는 SNS 통해서 결혼 준비 과정을 공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남들 다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데 나만 문제를 일으키기 힘든 상황이고요. 또 특히 한 번뿐인 결혼이니까 그냥 참고 만다라는 네.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좀 내야 하는데 오늘 이 분야를 취재한 쿠키뉴스 조유정 기자 통해서 진짜 현실을 냉엄한 현실을 알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한번 들어보시죠. 가자지구 병원 폭발 사고로 수백 명이 숨진 참사에 대해 이스라엘과 하마스 측은 서로 자신들이 한 게 아니라며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필수 구호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상장 주식을 2달 연속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 외국인은 상장 주식 1조 7,12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최근 5년여간 주택 구매 건수가 가장 많은 1,000명이 매수한 주택이 4만 4천여 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이 평균 44채를 구매했다는 의미로 매수 금액만 5조 8,808억 원에 달했습니다. 중국이 지난 8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문제 삼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면서 9월 수입액이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정부는 오염수 방류 개시에 맞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고 나면은 내일부터 굉장히 기온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건강 좀 유념하시길 바라겠고요. 진짜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가을. 단풍도 이제 필 텐데 다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고 이 가을 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을 타면서 뭔가 심리적으로 흔들리시는 분들, 마음 뒤숭숭한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오늘 심리학개론 가을 타는 심리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연구해보죠. 상담 심리사이자 연세대학교 연구교수인 이헌주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을 남자네요. 네. 트렌치코트 딱 입으시고. 네, 일부러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혹시 교수님도 가을 타세요? 저는 사실 아직은 좀 막 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 보면은 네. 저보다 조금 더 나이 많으신 선배들 네. 계절 탄다, 특히 네. 가을 탄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게 심리적으로도 좀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사실 근거가 좀 있어요. 이게 보통 우리가 상담 심리사들이 보통 임상 안에서 마음에 대해서 보통 많이 물어볼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보통 이제 내담자들을 만나면 두 가지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잠은 잘 자는지. 가을에요. 아니요, 보통. 네네. 두 번째는 그리고 그 햇빛은 잘 쐬는지, 그러니까 커튼은 잘 여는지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그게 우리 몸에도 영향을 주고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심리에도 그렇게 많은 영향을 좀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과학이 심리학에 가르쳐준 굉장히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 몸과 마음은 분리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뗄 수 없다. 네, 수면 리듬이 깨지면 사실은 몸에도 안 좋지만 마음에도 안 좋고요. 네. 일조량이 되게 높았던 시기에는 세로토닌 자체가 좀 분비가 활성화되거든요. 예.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 좀 더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가을 시기에는 사실 좀 어두컴컴하고 햇빛도 잘 안 들고 이러잖아요. 네. 오늘 같은 날씨. 그렇죠. 오늘 같은 날씨가 예. 딱 그런 날이죠. 예. 그런 날은 어떻게 보면 세로토닌 분비가 확 저하가 되면서 우울한 감정들, 조금 침체되는 감정들에 젖어들 수 있습니다. 이게 날씨랑 딱 연관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햇살 따뜻한 날과 흐린 날 딱 기분 차이. 네. 근데 그게 더 장기화될 수도 있을 테고요. 네. 그러면 가을을 많이 탄다라는 분들 어떤 네. 공통적인 증상 같은 게 있습니까? 가장 공통적인 증상은 활동량이 현저하게 준다는 증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활동량이 지금 어떻게 보면 줄면 사람도 덜 만나고 밖에 햇빛도 좀 덜 세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좀 더 우울해지고 위축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또 나가기 싫으니까 또 활동량 자체가 줄고 또 우울하고 침체된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하죠. 악순환이네요. 네, 예를 들어서 아무도 내 주위에 없다는 외로움도 좀 내 안에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아무도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고 나를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어떤 고독감 같은 것들이 내 안에 이렇게 침투되기도 하죠.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을 타는 부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증상 중에 어떤 한 반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하. 우울해지고 위축되고 활동량 줄어들고 또 다시 우울해지고 또 위축되고 또 활동량 줄어들고. 네, 메비우스의 띠처럼. 이게 참 외로움이 있을 때는 밖에 나가서 누굴 만나든지 좀 찾아가야 되는데 네. 왜 날 안 찾아오지? 네. 라고 또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교수님께서는 이게 사람들이 가을을 타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진단을
하셨던데요. 네. 그게 어떤 겁니까? 사실 최근에 굉장히 인기 드라마 중에 왕자의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예. 거기 명대사가 하나 있는데 미국 드라마죠. 네네네. Winter is coming이라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명대사. 네, 겨울이 다가온다. 그러니까 뭔가 대비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위기가 닥치고 온다. 뭔가 우리가 지금 좀 문제가 있어. 우리가 좀 정신 차려야 돼. 약간 이런 뭐 경각에 대한 좀 이야기거든요. 네. 사실 저는요, 가을이라고 하는 지점이 굉장히 좀 어떤 면에서는 그 딱 중간 턱에 걸려 있다고 생각해요. 여름이라고 하는 정열적인 시즌이 끝나고 네. 어떻게 보면 겨울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오고 있는 시기잖아요. 네. 그런데 또 의외로 한겨울에 있는 새해라든지 아니면 크리스마스 때만 해도 희망에 되게 우리가 부풀어 있잖아요. 네. 내년에 막 다이어리 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을은 정열적인 게 딱 꺼지면서 뭔가 내가 내년 시즌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 해가 이렇게 다가네. 이번 해가 이렇게 얼마 안 남았네. 아니 내가 다이어리를 펼쳐봤는데 아니 10개 중에 내가 하려고 했었던 거 한 개도 내가 한 게 없는 거예요. 진짜 나는 왜 이러지? 이런 어떤 상실의 시대들. 더 나아가서 부서 개편들도 새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지금 있는 사람들이 좀 달라진다는 거니까 또 학기도 바뀌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의 상실 또 여러 생활 환경의 상실 이런 것들이 좀 겹쳐지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계절적인 것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계획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뭔가 꺾인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네. 1년 중에 절반을 넘어서서 네. 한 4분의 3 정도가 됐을 때 돌아보게 되는. 네. 근데 마침 햇볕도 좀 없고 네. 우울하게 되고 네. 그게 겹치는 거네요. 차라리 근데 겨울이 오면은 더 나을 수도 있고요. 네. 혹시 그 유독 이렇게 계절을 많이 타는 심리적으로 좀 흔들리는 네. 성향이나 사람의 유형도 좀 구분해 볼 수 있습니까? 아, 그럴 수 있죠. 사실 예. 가장 좀 가을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사실 갱년기, 중년기에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우리 지금 KBS 콩에도 그렇고 가을 타신다는 분들이 글을 좀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 네. 예, 대략적인 연령대가 좀 저는 추정이 됩니다만 네. 어떤 연령대일까요? 우리가 청년기 때들을 보통 여름과 같은 정열의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중년기가 왕성한 생산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네. 조금 나의 가장 절정의 시기가 좀 지나고 약간은 하락하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신체적으로도 좀 하락하고 네. 조금 내가 정서적으로도 약간 내가 돌봄받았던 사람들이 별로 없고 나를 돌봐줬던 사람이 별로 없고 네. 뭔가 내가 홀로 서야 되고 이런 지점들이 생기면서 왕성한 생산성과 함께 밀어닥치는 허무함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보면 그럭저럭 자리를 잡은 것 같기도 한데 내 신체 기능도 떨어지고 사람 자체도 좀 옅어지고 하면서 내 인생이 이게 맞나 하는 어떤 그러한 좀 허무함, 공허함 이런 것들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원래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원래 사람도 별로 없었다. 그러면 이전에는 그냥 정신없이 뭐 일하고 달리고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보면 그런 시점이 약간 멈추게 되는 시기. 약간 winter is coming. 내가 약간 이제 멈추게 되는 시기에 공허함이 좀 파고들기 시작하죠. 그 지점이 가을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옆에 아무도 없다면 굉장히 추울 수 있죠. 계절도 한창 뜨거워지다가 서늘해질 때 네. 사람도 열심히 뜨겁게 달리다가 약간 속도가 떨어지는 나이 때 네. 아, 그 중년기. 네. 근데 요즘 중년기면은 40대를 중년기로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조금 다르긴 한데 학자마다 다르긴 한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대는 여전히 중년기에 속한다라고 하는 게 다수의 의견들입니다. 그리고 원래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 네. 마침 가을에 네. 더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하고 딴 거 하고 하느라고 정신없어서 그걸 잊었던 거예요. 내가 외로웠던 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약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잦아들었을 때 나 혼자 멈춰 있었을 때 그런 공허함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조금 전에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네요. 예. 6번 연속 동결이고요. 연 3.5%의 기준금리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유지하기로 했다. 동결하기로 했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내 채권 전문가 90%가 예상을 한, 그래서 시장은 이미 예상을 했던 대로 나온 한국은행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잠시 후 2부에 김광석 교수와 같이 내년 경제 전망해보는 시간이 있는데요. 이 기준금리 동결 소식도 한번 그 배경 같이 한번 더 짚어볼게요. 다시 이현주 교수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이 흔들리고 우울해 죽겠는데
이거 뭐 어디 뭐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 건지 뭐 어떻게 좀 방법이 없겠습니까? 저는 사실 다시 한번 윈터 이즈 커밍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사실 내가 밖에 꼭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겨울이 오면 또 오붓하게 좋아하는 사람들과 내가 실내에서 또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잖아요. 네. 좋은 사람들과 따뜻한 음식을 먹으며 좋고 따뜻한 대화들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좀 가을을 타는 거에 있어서 조금 그것을 경감할 수 있는 좋은 방법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이게 끝나가는 시즌이다. 2023년이 저문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우리에겐 아직 11월도 있고 12월도 남았잖아요. 그렇죠? 네. 작은 내 인생의 챌린지, 리추얼들을 조금 짧은 어떤 시간 안에서 내가 성취해보는 연습들, 또 2024년을 조금 우리가 준비하는 전초기지로서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좀 프레임의 전환도 좀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좋은 사람 많이 만나고 네. 좋은 사람과 좋은 음식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고 네. 이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삶의 장치들을 스스로 마련하는 거겠네요. 의도적으로 마련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부를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 네. 내가 먼저 연락하고 찾는 것도. 네. 근데 이게 평소에 잘 그렇게 못하시던 성격은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 네. 그런 분들에게는 작은 도전이나 연습이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다이어리 꾸미기라든지 네. 뭐 소소한 거 해보는 것도 그래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자면 작은 공동체 같은데 한 번 내가 들어가서 예. 뭐 내가 뮤지컬을 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테니스 가서 한 번 쳐본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사람도 만나고 새로운 환경들을 나에게 좀 맞이하게 하는 것은 나에게 좀 희망과 어떻게 보면 좀 성장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변곡점이 될 수 있죠. 아하. 그러네. 이정옥 님이 날씨도 선선하고 연말이 다가오니까 먹기 싫은 나이도 한 살 더 먹고 해서 우울할 수도 있겠다라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1년 네. 지나면 한 살 더 올라가는 거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에 그 신경을 너무 많이 쓰는 것보다는 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한번 변화를 좀 해봐야겠네요. 네. 프레임의 전환이 또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만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해가 바뀐다고 나이가 더 드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물론 1월 1일이 생일이신 분 빼고요. 생각의 전환. 네. 간단한 것부터 우리 송훈님께서 좋은 말 남겨주셨습니다. 스프링 이즈 커밍. 네. 이렇게 생각해보는 네. 것도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연세대 이헌주 연구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교수와 함께 올해 남아있는 경제 그리고 내년 경제 전망 같이 해볼게요. 그리고 조금 전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또 동결을 했는데 그 배경도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돌아옵니다.